13화 줄거리. 미시킨 공작에게 돈을 요구하는 청구 사건을 조사한 가냐는 파블리시체프의 편지를 통해 브루도프스키가 친아들이 아님을 밝혀낸다. 이에 발끈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그들에게 일갈한다. 한편 폐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폴리트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간청하여 연민 어린 대화를 나누고 떠나간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달리는 마차에 탄 한 여인이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 어음이니 어쩌니 하는 의문 가득한 외침을 남기고 떠난다. (10일)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접어들었어야 예판친댁 가족들은 겨우 기분이 좋아졌다. 공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진심으로 응분의 징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정말로 자기에게 화를 낼 리는 만무하다. 부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내심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저기압이 의외로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공작도 사흘째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게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정 하나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지난 이틀 동안 점차로 공작의 의욕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버린 것이었다. 얼마 전부터 공작은 두 개의 상반되는 성벽, 너무나 지나친 우스꽝스러우리만큼 끈덕진 신뢰심과 그와는 반대로 음침하리만큼 비열한 의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날의 그 괴상한 기부인, 즉 마차 위에서 예브게니에게 말을 걸어왔던 그 기부인에 관한 일이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수수께끼처럼 불안하게 그의 마음에서 점점 확대되어 갔다. 이 사건의 다른 측면은 잠시 덮어두더라도 그 수수께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새로운 괴이한 사건이 과연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NFB라는 머리 글자에 관해서도 공작은 그것을 다만 악이 없는 어린애 같은 장난으로 돌려버렸고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더러 어느 면에서 보면 거의 파렴치한 일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하지만 공작 자신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그는 S공작과 아젤라이다의 방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산책을 나온 길에 공작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들렀던 것이다. 아젤라이다는 공작의 집에 오기 바로 전에 멋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구불구불하고 기다란 가지에 푸른 나뭇잎이 아주 무성한 것이었다. 그 줄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매우 보기 드문 고목이었다. 그녀는 이 나무를 꼭 그려보겠다는 말을 공작을 만났어도 거의 반 시간 동안이나 해댔다. S공작은 언제나처럼 상냥한 태도로 지난 일들을 묻기도 하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늘어놓기도 했다. 화제가 이런 대로만 흘렀기 때문에 어쩌녁의 일은 전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젤라이다가 끝까지 참지를 못하고 생긋 웃으면서 실은 이쪽의 낌새를 살피러 왔노라고 실토해버렸다. 그녀의 실토는 그것뿐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부모가 특히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몹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부인이나 아글라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판친 장군에 대해서도 아젤라이다와 공작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산책을 하러 가면서도 공작에게는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다. 더욱이 자기 집에 초대하는 말은 비치지도 않았다. 하기는 여기에 관해서 아젤라이다가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그것은 자기가 그린 수채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그것을 공작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 것이다. 한시바삐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오늘 콜야가 오면 그 그림을 보내드리죠. 안 그러면 내일 제가 S공작과 산책을 나올 때 직접 가져오든지. 하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패가 안 가도록 좋게 얘기한 것에 대해 그녀는 스스로 흡족해하는 듯했다.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거의 끝났을 때 S공작은 갑작스레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아 참, 미시킨 공작.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쩌녁에 마차 위에서 예브게니에게 말을 걸어온. 그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입니다. 하고 공작은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기는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은 나도 모릅니다만. 아니, 소문이야 들었죠. 하고 S공작은 말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나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커다란 의문이 되어 있어요. S공작은 아주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다. 그 여자가 한 말은 아마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발행한 어음 얘기겠지요. 하고 공작은 대단치 않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 어음은 그 여자의 부탁으로 어느 고리대금업자의 손으로부터 로고진이 인수한 것인가 봐요. 그래서 로고진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위해 지불 요구를 얼마 동안 참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글쎄요. 그 얘기라면 나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작, 그럴 리가 없지요. 예브게니가 어음 같은 걸 발행할 리는 없습니다.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긴 그 전에 바람을 한번 피우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뒤처리를 해준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골치를 앓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예브게니가 그녀와 그처럼 허물없이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수수께끼라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예브게니는 도무지 무슨 용문인지 모르겠다는군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건 그렇고 공작, 한 가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일에 관해서 혹시 무슨 소문이라도 들은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일과 관련된 소문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 일에 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려. 오, 당신은 오늘 좀 이상하군요. 아주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당신을 그런 사건의 관련자라고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신 모양이군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공작에게 키스를 했다. 도대체 그런 사건의 관련자라니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런 사건이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는 틀림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브게니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약점을 일부러 뒤집어 씌워 예브게니를 헐뜯으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S공작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말했다. 미시킨 공작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여전히 설명을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S공작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렇지만 단순한 어음 문제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쩌녁 일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을까요? 공작은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거기에 그 여자와 로고진과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브게니의 재산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거기에다 또 하나의 별개의 재산을 큰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녁에 그 일은 다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렇게 말하다가 S공작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공작에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말을 꺼내기가 거북스러웠던 모양이다. 어쨌든 그 여자가 예브게니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만은 틀림없겠지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공작은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원래가 바람기가 있는 사내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꽤 오래전의 일인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2, 3년 전쯤의 일일 겁니다. 전부터 그 사람은 토스키와 잘 아는 사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처럼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여자는 그동안 이곳에 한 번도 온 일이 없으니까요. 그 여자가 이곳에 다시 나타났다는 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그 마차를 처음 본 것도 겨우 사흘밖에 안 되니까요. 그만한 마차는 정말 드물 겁니다.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을 뿐이었지만 그들 두 사람은 미시킨 공작에게 더 없는 호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 그들의 방문은 우리의 주인공에게 있어서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설사 공작이 어쩌녁부터 여러 가지 의욕을 품어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방문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위구심을 완전히 긍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물론 S공작은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건의 핵심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쨌든 S공작은 여기에 어떤 관계가 숨어 있음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틀린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른다고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뚜렷한 것은 S공작과 아젤라에다가 사건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관계의 연루자로 의심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그처럼 중대한 성격을 띈 것이라면 그 여자에게는 분명히 어떤 무서운 흉계가 있을 것이다. 대체 무슨 목적일까? 가공스러운 일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 여자를 제지해야 옳단 말인가? 그녀는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여자가 아닌가? 공작은 자기가 당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미치광이야. 정말 미치광이와 다를 것이 없는 여자야.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그 밖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는 점점 깊은 우울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우울한 그의 신경에 다소나마 위안을 준 것은 레베제프의 딸 베라였다. 막내 동생인 류보치카를 안고 공작을 찾아온 그녀는 웃음을 섞어가며 한참 동안 얘기하고 돌아갔다. 뒤이어 베라의 여동생이 이불 빠끔히 벌린 채 놀러왔고 마지막으로 레베제프의 아들인 중학생도 찾아왔다. 이 소녀는 이런 말도 했다. 즉 묵시록에서 지상의 강과 샘물에 떨어졌다는 숙이라는 이름의 별은 자기 아버지의 풀이에 의하면 유럽 일대에 뻗쳐있는 철도망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공작은 레베제프가 그런 식으로 묵시록 풀이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보아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생각했다. 공작은 베라로부터 어제 이 집에 굴러 들어온 켈레르가 여러 가지 점으로 미뤄보아 당분간 그냥 눌러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켈레르는 이 집에서 자기의 둥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볼긴 장군과는 완전히 의기가 상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켈레르 자신은 자기가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다만 자신의 교육을 완전히 마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레베제프의 아이들에게 공작은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콜야는 온종일 집에 없었다. 아침 일찍이 페체르부르크에 가곤 했던 것이다. 레베제프도 역시 무슨 볼일이 있어 새벽녘에 시내로 들어갔다. 한편 공작은 오늘 중으로 자기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 가냐의 내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가냐는 오후 6시가 지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찾아왔다. 공작은 그를 보자 첫눈에 적어도 이 사람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와 그녀의 남편 같은 유능한 정보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공작과 가냐 사이에는 일종의 야릇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물론 공작은 가냐에게 브루도프스키 사건 처리를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그를 신임하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입 밖에는 내지 않기로 한 듯한 그 무엇이 언제나 그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듯 싶었다. 이따금 공작은 어쩌면 가냐는 자기가 자진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우정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도 가냐의 표정에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우리 두 사람의 얼어붙은 두꺼운 장벽을 깨뜨려 버려야 할 때라고 하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은 누이 동생 바르바라가 레베제프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냐는 몹시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 남매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함께 어디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냐가 만일 공작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이나 또는 무심코 하는 보고라든가 격이 없는 우종의 토로 같은 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물론 그의 잘못이었다. 가냐가 공작을 방문하고 있었던 20분 동안 공작은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다. 가냐가 기대했던 질문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중대한 사건에 관한 얘기는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가냐는 시간을 끌기로 마음먹고 20분 동안이나 계속 가볍고 무난한 화제만을 골라가며 짓거렸을 뿐 중요한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야기 끝에 가냐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파블로프스크에 온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 고장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녀는 마트로스카야 거리에 있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의 초라한 별장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 마차는 파블로프스크에서 첫 손꼽힐 만큼 훌륭한 것이다. 그녀의 주위에는 벌써부터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많은 측근자들이 떼지어 몰려들고 어떤 때는 말을 탄 신사가 그녀의 마차를 호위하듯 따라다니기도 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여전히 사람을 까다롭게 가려서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개소대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별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미 정식 약혼까지 한 어떤 사내가 그녀 때문에 벌써 그 약혼녀와 한바탕 싸우기까지 했다느니 어느 노장군은 그녀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었다느니 하는 별별 소문이 떠돈다. 그녀는 무척 귀엽게 생긴 16세가량 된 소녀 하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 소녀는 다리아의 먼 친척벌이 되는 아이로 노래를 썩 잘 불렀기 때문에 그 초라한 별장은 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어디까지나 기부인으로서의 몸가짐을 지켰고 옷차림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일거일동은 아주 고상한 취미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 고장 기부인들은 그녀의 미모와 취미 그리고 그 멋진 마차를 모두 부러워하고들 있다고 했다. 어쩌녁에 그 괴상한 행동은 하고 가냐는 계속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와 가까이 지내려면 아예 아첨을 하든가 아니면 욕설을 퍼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재빨리 해야지 어물어물해서는 안 됩니다. 가냐는 이렇게 말을 맺었으나 내심으로는 공작이 어째서 어제의 그 행동이 계획적이냐 또 어째서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는 거냐 하고 반드시 반문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작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 관해서는 묻기도 전에 가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더욱이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의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가냐의 견해로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지금까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 대해서 그다지 아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불과 사나흘 전에 산책을 나갔을 때 누구에겐가 그녀를 소개받고 그 후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한번 들렀던 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음이니 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며 가냐는 이 점을 다짐까지 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하기는 영지의 재정 형편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말은 있지만 여기서 가냐는 이 흥미로운 사실의 보고를 갑자기 중단해버렸다.
어쩌녁에 있었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냐가 돌아갈 때쯤에서 바르바라가 오빠를 찾아 들어왔는데 그녀는 1분가량 앉아있는 동안에 역시 이쪽에서 묻지도 않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즉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금명간 페체르부르크에 갈 예정이며 자기 남편 이반 페트로비치 푸치스인 역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일 때문에 페체르부르크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은 눈치였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아글라야가 집안 식구들과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두 언니들과도 말다툼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징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맺었다. 다른 얘기 끝에 무심코 말하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그들 남매는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버렸다. 파블리시체프의 아들건에 대해서도 가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일부러 겸양을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공작의 심정을 동정했기 때문이었는지 몰랐다. 어쨌든 공작은 그의 노력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제야 겨우 혼자 남게 된 것을 기뻐하며 공작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한 길을 걸어 공원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첫걸음은 심사숙고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선 결단이 필요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어디론가 머나먼 시골로 훌훌 떠나가 버리고 싶은 심한 충동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에게도 이별을 고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싶었다. 여기서 앞으로 2, 3일만 더 어물거리고 있다가는 영원히 이 세계에 끌려 들어가 평생을 두고도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는 것을 그는 통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생각은 달라졌다. 이제 와서 도망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내가 소심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지금 와서 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아니, 그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한 그의 산책은 불과 15분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순간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간이었다. 레베제프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켈레르는 저녁 무렵이 되자 무난히 공작의 방에 기어들 수 있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잠옷 감회가 깊다는 투에 얼굴을 하고 자기의 설명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공작에게 자기의 전생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으며 자기가 파블로프스크에 그냥 주저앉은 것도 실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내를 내쫓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겠다는 배짱이었다. 켈레르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눈치였으나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느닷없이 결론으로 비약되었다. 자기는 온갖 도덕적 의무를 상실하고 그것은 신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자연의 결과이지만 마침내는 도둑질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나서 아마도 당신은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라고 했다. 들어봐요, 켈레르.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구태여 그런 고백을 할 것까진 없지 않소.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요. 하고 공작은 말했다. 하기야 당신은 당신 자신을 헐뜯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아니, 이건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정신적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당신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어림도 없지요. 이 비밀은 죽을 때 고스란히 간 속에 싸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이 손에 들어옵니까? 한번 묻고 싶군요. 이런 경우에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 그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줄 테니 라는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화가 나서 마구 못살게 굴었지요. 에메랄드를 담보로 하면 안 되겠소 하고 물으니까 에메랄드라면 돈을 꿔줄 수 있죠 하더군요. 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고 나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채, 악당 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그놈들은 입에 올릴 수 없는 악당입니다. 그럼 당신은 에메랄드를 가지고 있었나요? 에메랄드가 다 뭡니까? 공작, 당신은 아직도 인생이란 걸 명랑하고 순진하게 이를테면 목가적으로 보고 있군요. 공작은 연민의 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좋은 영향을 주는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를 감화시킨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고 말았다. 그것은 자기 비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에 열중했다. 나중에는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을 만큼 되었다. 켈레르는 조금도 거리낌 없는 태연한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야기가 새로운 것으로 바뀔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참회의 눈물이 넘치고 있다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투는 흡사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이따금 미친 사람처럼 두 사람이 함께 커다란 소리로 웃어댔다. 그러나 당신에겐 사람을 잘 믿는 어린애 같은 성질과 유별나게 정직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침내 공작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숙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고결하죠. 고결해요. 옛날 기사처럼 말입니다. 하고 켈레르는 감격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작,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고결과 전혀 비슷한 데도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 그렇게 실망할 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당신의 비밀을 죄다 털어놓았지요. 적어도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것에다가 그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덧붙일 말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요. 하고 켈레르는 슬픔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시오, 공작. 당신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을 스위스식으로 해석하고 있군요. 그럼 아직도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공작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참회담을 늘어놓았는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했냐고요? 그건 첫째로 당신의 순박성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쾌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당신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선량한 인간이라는 걸 나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고 그는 말을 더듬었다. 돈을 좀 꾸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공작은 정색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약간 조심스러운 어조로 그의 말을 받았다. 켈레르는 흠칫했다. 그는 놀라운 일이라는 듯 공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주먹을 들어 쾅 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그거예요. 당신은 그것으로 곧잘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어린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박하고 순진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갑자기 그처럼 심각한 관찰에 날카로운 화살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곤 하니까요. 하지만 공작,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 당신의 그 말에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야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한테 돈을 빌리려는 데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 말을 할 때의 당신의 어조는 마치 그런 것은 조금도 나무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들렸단 말입니다. 맞았습니다. 당신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생각도 없을 거란 말인가요? 그럼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 보시오, 공작.
내가 어쩌녁부터 이 집에 그냥 눌러붙어 있는 것은 첫째로 프랑스의 부르달루 대주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고, 레베제프네 집에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거든요. 둘째로는 내 말이 어디까지나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당신 앞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평화를 얻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눈물에 젖어서 새벽 3시경에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비길 데 없이 고결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믿어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부터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뜨거운 눈물에 젖으면서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어떨까? 그 친구한테 돈을 좀 우려먹을 수는 없을까? 모든 것을 참회한 다음에 이런 치사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참회담의 대본을 준비했던 겁니다. 즉 그 눈물로 당신에게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150루블쯤 우려내자는 심산이었지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비열한 마음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 두 가지 사실이 우연히 마주친 데 불과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른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도 언제나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칭찬할 만한 일은 못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을 책망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게는 당신이 어쩐지 나한테 나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작은 이 대화에 깊은 흥미를 느낀 듯 무척 심각하고도 적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즉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렇지 않냐는 것을 구실로 하여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중적인 생각이 맞붙어 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마디로 그걸 비열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역시 그 이중적 생각이 무서워지는 것 같군요. 아무튼 나는 당신에게 흑백을 가려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비열한 마음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신은 눈물로 돈을 우려내려고 간책을 쓰기는 했지만 당신의 그 참회 속에는 금전 이상의 고상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금 당신 자신의 입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돈은 결국 유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방금 그렇게 참회를 하고 나서 또 그따위 생각을 한다는 건 의지가 박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유흥을 멀리하는 게 어떨까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당신 자신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작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켈레르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이 이중적인 생각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공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성 싶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가지고 왜들 백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켈레르는 소리쳤다. 이 말에 공작은 약간 얼굴을 붉혔다. 부르달루 대주교 같은 사람도 아마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인도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벌하는 뜻에서 또 몹시 감동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50루블을 철회할 테니 대신 25루블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적어도 2주일은 살 수 있을 겁니다.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엔 절대로 돈을 얻으러 오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실은 아가시카의 비위를 좀 맞춰볼까 했습니다만 그까진 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오, 친애하는 공작이시여. 당신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이때였다. 조금 전에 집으로 돌아온 레베제프가 공작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켈레르의 손에 쥐어져 있는 25루블짜리 지폐를 발견하곤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돈을 받아든 켈레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레베제프는 즉시 이것저것 그의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당신의 말은 공정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으니까. 한참 동안 그에 대한 욕설을 듣고 있다가 공작은 이렇게 말했다.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뉘우치면 뭘 합니까? 어쩌녁에 내가 가슴팍을 치며 뉘우친 것과 똑같습니다. 비열합니다. 비열합니다. 하고 스스로 저주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뿐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럼 당신의 경우도 역시 말뿐이었단 말인가요? 그런 걸 나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당신은 상대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분이니까요. 나의 경우에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언제나 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동과 진실은 진심으로 뉘우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만 어쨌든 나는 지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말과 거짓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낚아보자. 참회의 눈물로 속여 넘기자는 악마 같은 마음이 생겼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랬다가는 웃음거리가 되든가 아니면 침을 뱉게 하기가 십상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인도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 방금 그 사람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 하고 공작은 소리쳤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두 사람은 모두 무슨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은 말투란 말이오. 정말 당신들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 하지만 아까 그 사람이 당신보다는 훨씬 진실한 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니까 말이오. 제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는 버릇은 삼가해 주시오. 그리고 손을 가슴 위에 얹는 그 버릇도.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용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오. 볼 일도 없는데 그냥 찾아왔을 리는 만무하니까. 이봐요, 레베제프. 나는 당신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온종일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소.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바른 대로 대답해 주시오. 당신은 어쩌녁에 그 마차 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소? 레베제프는 또다시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히히 하고 웃으면서 손을 비비더니 나중에는 재채기까지 하면서 입을 좀처럼 열려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접적인, 그야말로 간접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태여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집에 손님들이 모였는데 그중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하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들을 그 집에 보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그 애가 나한테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따위 관계를 쓰느냔 말이오. 공작은 끝내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함을 쳤다. 그건 내가 꾸민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고 레베제프는 두 손을 내저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관계라기보다 오히려 뭐랄까 공상이라 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제발 분명히 얘기해 주시오. 이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건 당신도 잘 알 게 아니오. 그뿐 아니라 이건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명예와도 관계가 있단 말이오. 공장님, 레베제프는 또다시 몸을 움츠렸다. 제가 바른대로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전 몇 번이나 사실대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꾸만 말을 가로채는 바람에. 공작은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좋아요.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까지에는 마음에 격렬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하고 레베제프는 입을 열었다. 그만두시오. 그만둬요. 분노 때문에 어쩌면 수치심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귓볼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른 공작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 자신이 아니면 당신 같은 미치광이들이 만들어낸 소리요. 이젠 그따위 허튼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 그리하시오. 그날 저녁 밤 11시쯤 되어서 콜야는 새로운 보고를 잔뜩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보고는 페체르부르크에 관한 것과 파블로프스크에 관한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페츠르부르크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다시금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선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한 다음 그것은 주로 어쩌녁 일과 이폴리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곧 파블로프스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3시간 전에 페츠르부르크에서 돌아왔으면서도 공작에게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예판친댁 별장으로 갔었던 것이다. 거기는 정말 형편없더군요. 하는 것이 콜야의 첫마디였다. 물론 그 주요 원인은 어쩌녁의 그 멋진 마차였지만 그 밖에도 콜야나 공작이 모르는 무슨 일이 반드시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나는 스파이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니까 모두들 반가이 맞아주더군요. 그렇게 나를 환대해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콜야는 이렇게 보고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흥미있는 것은 아글라야가 가냐 편을 들어 집안 식구들과 다투었다는 사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녀가 가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하고 콜야는 말했다. 더욱이 그 말다툼이 상당히 격렬했다는 걸 보면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었다. 예판친 장군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함께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불쾌한 일이라도 있는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나 공작 부인과 3 딸들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자신도 유달리 쾌활하고 명랑했다. 가장 실속 있는 보고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바르바라를 내쫓은 사건이었다. 그녀는 딸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르바라를 자기 방에 불러들여 지극히 침착하고도 정중하게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었다. 바르바라가 부인의 방에서 나와 딸들과 작별 인사를 했을 때에도 딸들은 그녀가 방문을 거절당했다는 것도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는 7시경에 여기에 와 있었는데 하고 공작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은 7시 반이나 8시경이었으니까요. 난 바르바라나 가냐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들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좋지 못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더군요. 그런 짓이라도 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가 보죠. 그렇지만 무슨 계책을 꾸미고 있는 건지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공장님, 나는 맹세할 수 있어요. 가냐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 형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해 줄 만한 가치도 있거든요. 저는 전에 가냐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몹시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르바라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 다음을 말씀드려야 할지 어쩔지 알 수가 없군요. 물론 나로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네가 형님을 불쌍히 여긴데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하고 공작은 말했다. 만일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가냐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눈에 분명 위험한 존재로 보였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가냐가 품고 있었던 기대는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그래. 아니, 뭐라고요? 어떤 기대를 말입니까? 하고 콜야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즉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우리 형을. 하지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공작은 잠자코 있었다. 공장님, 당신은 무서운 회의파로군요. 2, 3분가량 지나서 콜야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래도 당신은 요즘 굉장한 회의파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늘 억측만 하고 계시니. 그러나 이런 경우에 회의파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는지 모르겠군요. 옳을 거야. 하긴 나 자신도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회의파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대신 적절한 표현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고 갑자기 콜야는 외쳤다. 당신은 회의파가 아니라 질투쟁이에요. 당신은 그 거만한 아가씨 때문에 가냐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콜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처럼 재미있는 일은 생전 처음이라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공작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고 콜야는 한층 더 큰 소리로 한바탕 웃어댔다. 공작이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때문에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콜야를 더없이 만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공작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음을 눈치채자 그는 웃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 두 사람은 보다 심각한 태도로 1시간 반가량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튿날 공작은 어떤 급한 용무 때문에 한나절을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냈다. 오후 4시쯤에야 파블로프스크로 돌아가려고 정거장에 나왔다. 거기서 우연히 이반 펴도로비치와 마주쳤다. 장군은 공작을 보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 무엇 때문인지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같이 가자면서 1등칸 쪽으로 그를 끌고 갔다. 이렇게 서두르는 품이 무엇인가 중대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여보게, 공작, 내가 혹시 뜻에 거슬리는 말을 자네에게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게. 실은 어제 자네한테 갈까 생각했었는데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지금 우리 집은 지옥이야. 마치 수수께끼에 스핑크스가 들어앉은 기분이야. 나는 그저 손도 쓰지 못하고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단 말일세. 자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 중에서 제일 죄가 가벼운 사람이네. 비록 자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공작, 박애주의자가 된다는 게 유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 유쾌함이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나 어쩌면 나 자신도 금단의 열매를 맛본 축일는지도 모르지. 그야 물론 나도 선이라는 걸 좋아하니까. 따라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존경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군은 한참 동안 이렇게 늘어놓았으나 그의 말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듯 싶었다. 자네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네. 마침내 그는 또렷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 집 방문을 삼가해주게. 이건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그건 그렇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 관한 건데 하고 그는 몹시 열띤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공연한 중상모략이야. 중상모략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지. 여기에는 모든 것을 와해시켜버리고 우리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려는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어. 이건 자네한테만 하는 얘기지만 실은 우리들과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의 사이에는 아직 혼담 비슷한 말은 한마디도 오간 적이 없다네. 알겠나? 따라서 우리들은 아직 아무런 구속도 받지는 않아. 그러나 조만간 그 얘기가 나올 걸세.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얘기가 끝날지도 모를 일이지. 그러니까 이 혼담에 회방을 놓자는 수작임이 틀림없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러는지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어쨌든 무서운 여자야. 무슨 일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자지. 그 여자가 무서워서 우리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그 멋진 마차, 그 날씬한 백마는 그야말로 시크하거든. 바로 그럴 때 시크라는 프랑스 말을 인용하는 거야. 도대체 그 여자가 뭐냔 말이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며칠 전만 해도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의심했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여자가 회방을 놓으려 할까? 바로 이것이 의문이란 말일세.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 그러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그 여자와 안면조차 없다지 않은가. 이건 내가 맹세할 수 있네. 그래, 그 어음이니 뭐니 하는 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지. 순전히 관계야. 고려해볼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모략이지. 아니, 반대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 대한 존경심을 더하게 하는 어리석은 수작들이란 말이야. 길복판에서 커다란 소리로 마치 모나대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어오는 그 뻔뻔스러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라니까. 나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었네.
그건 그렇고 이건 자네에게만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건 그 여자가 옛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한 일인 것 같단 말일세.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여자한테 나쁜 짓거리를 한 적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난 그 여자가 영영 사라져버린 줄만 알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썽을 부릴 줄이야. 그 로고진인가 하는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 나는 그 여자가 이미 로고진의 부인으로 들어앉은 곳으로 알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군은 갈피를 못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기차가 파블로프스크에 닿기까지의 1시간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공작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거의 혼자서만 떠들었고 여러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곧 자기가 해명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어떠한 점에서도 자기는 공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공작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중에 가서는 페체르부르크의 관청에 장관으로 있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백부에 관해서까지 이야기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는 70에 가깝지만 굉장한 호세꾼인데다가 미식가로도 유명하지. 대체로 부지런한 노인이라고나 할까. 하하하. 그 사람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려고 무척 애를 쓴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아까 잠깐 들렀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면회를 사절하더군. 아무튼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야. 게다가 지위도 높고 오래오래 살아야 할 노인인데. 그러나 결국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손에 굴러떨어질 재산이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역시 무서운 일이야.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박쥐같이 불길한 것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 정말 무서워 못 견디겠어. 브루도프스키 일행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 이후 사흘째 되는 날에야 예판진 장군댁 사람들과 미시킨 공작 사이에는 정식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12. 저녁 7시경이었다. 공작이 공원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혼자서 그의 테라스로 올라왔다. 먼저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하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는 결코 당신한테 사과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고 말고요. 잘못은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으니까요. 공작은 잠자코 있었다. 그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만큼은 나도 잘못했겠지요. 그렇지만 나나 당신이나 의식적으로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엔 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렇담 좋아요. 여기 앉아서 내 얘기나 들어봐요. 나도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싶지는 않으니까.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내 앞에서 그 버릇없는 코올리개들의 얘기는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난 여기서 불과 10분 동안만 얘기하고 가겠어요.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거니까. 당신이 만일 내 앞에서 그 교만한 코올리개들의 얘기를 한마디라도 꺼내면 나는 당장에 돌아가고 말 테니 그리하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하고는 완전히 절교해요. 알겠어요. 공작은 대답했다.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은 2달인가 2달 반 전 부활절 무렵에 아글라야한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죠. 보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편지엔 무슨 말을 썼죠? 그 편지를 보여주세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두 눈에 불을 켠 채 안달을 하며 대들었다. 그 편지는 내게 없어요. 공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아직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편지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엉터리 수작 마세요. 뭐라고 썼죠? 결코 얼버무리려는 건 아닙니다. 양심에 가책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라도. 닥쳐요. 할 말이 있거든 나중에 하세요. 도대체 편지에 뭐라고 썼죠? 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공작은 좀 생각을 하고 나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
그런 걸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가 몹시 못마땅했던가 보군요. 나는 당신의 그 같은 질문에 답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나는 그 편지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에게도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죠. 지금이라도 그대로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공작은 거의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문제의 편지 내용을 암송했다.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그따위 부질없는 헛소리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바싹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날카로운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감정만은 순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생의 희망에 충만한 순간을 자주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희망? 어떠한 희망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부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희망이라면, 즉 미래의 희망, 다시 말해서 어쩌면 나도 이곳에 머무르며 낯선 타인으로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환희의 희망이지요. 나는 갑자기 이 러시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햇빛이 찬란한 어느 날 아침에 펜을 들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에게 썼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때로는 자기 곁에 친구라도 있어 주었으면 할 때가 있지요. 내게도 역시 친구가 필요했던가 봅니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공작은 이렇게 말을 마쳤다. 혹시 연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여동생에게 쓰는 심정으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편지 끝에도 당신의 오빠라고 써놓았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썼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물음에 대답한다는 건 나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울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괴롭건 말건 내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대답하는 심정으로 나에게 바른대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한 말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연정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아마 정말일 겁니다. 그것 봐요. 아마는 또 뭐예요? 편지는 그 코올리게를 시켜서 전했죠. 네, 콜야에게 부탁을 해서. 코올리게라면 코올리게인 줄 아세요.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요. 그 애는 코올리게란 말이에요.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입니다. 내 말을 들어요. 그 애는 어린애란 말이에요. 아니, 어린애가 아니라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입니다. 나직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공작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좋아요. 끝내 고집하는군요. 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둘 테니 그리하세요. 그녀는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며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가난한 기사라는 건 또 뭐죠? 그건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마 무슨 농담 끝에 나온 말이겠지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당신한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 애는 자기 입으로 당신을 가리켜 병신이니 백치니 하는 말까지 했는데요. 나한테 그런 말까지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 같은, 그렇지만 거의 중얼거리는 어조로 공작은 말했다. 그렇다고 화는 내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자존심과 고집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커다란 소리로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대놓고 조롱하기도 하니까요. 나도 옛날엔 그 애와 똑같았지요.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마세요. 당신한테까지는 차례가 안 갈 테니까요. 나는 다만 당신이 좋은 방도를 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그 여자와 부부가 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할 수 있나요? 아니,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인의 말에 공작은 펄쩍 뛰었다. 당장에 결혼이라도 할 것 같이 서둔 사람은 누군데요? 사실은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작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수그렸다. 그렇다면 뭐죠? 그 여자한테 반한 것은 사실이겠군요. 이번에도 여기에 온 것은 그 여자 때문이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공작은 대답했다. 당신에게 신성한 것이 이 세상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세요.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자,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아, 이제야 겨우 마음 놓고 숨을 쉬겠군요. 하지만 아글라야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글라야를 절대로 당신한테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 말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습니다. 공작은 부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으리만큼 빨개졌다. 내 말을 잘 들어두세요. 나는 하느님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아니, 당신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안심하도록. 내게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조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린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아니, 친동생으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곤 벨로콘스카야 할머니 이외엔 아무도 없는데 그 할머니마저 내 곁에서 떠나버리고 게다가 이제는 늙어 빠져서 양처럼 우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네나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저께 저녁에 무엇 때문에 그 여자가 마차 위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 말을 믿겠어요. 이제는 나도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원인이 예브게니 파블로비치한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물론 그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그따위 수작으로 조롱한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어째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군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불쾌하고 수상하기 짝이 없어요. 어쨌든 예브게니한테는 아글라야를 주지 않겠다는 걸 당신한테 분명히 말해두겠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전에는 여러 가지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사람한테 딸을 주려거든 우선 나를 관에 넣어 땅속에 묻고나서 주세요. 라고 주인한테 딱 잘라 말했어요. 자,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신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공작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마도 부인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 관한 자기의 결단이 공작에게 어떠한 감명을 주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가냐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못 들었나요? 아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글라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금시초문입니다. 공작은 전혀 뜻밖이라는 듯 흠친 몸을 떨기까지 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연락이 있단 말씀이죠. 설마 그럴 리가. 최근의 일이에요. 그의 누이가 겨우내 쥐새끼처럼 우리 집에 드나들더니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공작은 흥분을 억누르며 잠시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확고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와서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거란 말이지요. 당신도 참 어지간히 순진하군요. 모두들 당신을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당신은 그 사람을 신용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래, 그 사람이 언제나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가냐가 이따금 나를 속인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공작은 기가 죽은 소리로 더듬더듬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짐작하고. 이렇게 그는 덧붙이다가 이내 말끝을 흐려버렸다.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신용한단 말인가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하지만 새삼스레 놀랄 건 없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바르바라가 그 애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한테 소개했다는 것은 아세요? 누굴 소개했다고요? 아글라야를 말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공작은 벌떡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 역시 믿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있지만 정말 그 애는 머리가 좀 돌았어. 어른들의 얘기를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게다가 공상적이고 아무튼 그렇게 짓궂은 아이는 처음 봤어요. 우리 집 아이들 셋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뜨물을 뒤집어 쓴 암탉 같은 알렉산드라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특히 아글라야만은 부모의 손으로도 처치곤란이에요. 어쨌든 그건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죠? 부인은 갑자기 공작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어째서 사흘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성급하게 소리쳤다. 공작은 그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다시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모두들 당신을 백지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 들어요. 당신은 어제 시내에 들어가서 그 악당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그 1만 루블을 받아달라고 애걸했겠군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에요. 나는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공작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내주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뮤시킨 공작 기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질 하등의 권리도 없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른다면 나는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기에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의견일 뿐 당신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독토렌코와 의견이 대립되어 마침내는 그와 절교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단돈 1코페이카도 받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우리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의를 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주신 원조마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약한 성격 때문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는 정과는 다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당신 사이에는 이 이상 하등의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안치프 브로도프스키. 추신. 저번에 그 250루블에서 부족되는 금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갚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공작 앞에 편지를 내동댕이 치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읽을 가치도 없는 편지로군.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희죽희죽 웃고 있죠? 그러나 당신도 그걸 읽으시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실 텐데요. 뭐라고요? 이따위 위선적인 헛소리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요. 아, 그래. 그 녀석들이 허영과 자만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린 인간이란 걸 당신은 모르나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독토렌코와 절교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의 허영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그의 결심은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군요. 아니, 나한테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고 싶은가요? 천만에요.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죠. 다만 당신이 그 편지를 읽고 내심으로는 기뻐하시면서도 굳이 그것을 감추려고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꺼리시죠? 매사에 당신은 언제나 그렇거든요. 한 발짝이라도 내 옆으로 오기만 해봐요.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분노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앞으로는 당신의 그림자도 내 옆에 얼씬하지 못하게 할 테니 그리하세요. 아마 사흘도 지나기 전에
당신은 직접 나를 찾아와서 댁에 놀러 오라고 초청하실 거려. 자신의 그 훌륭한 감정을 어째서 당신은 자꾸만 감추려 들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초청할 줄 아세요. 당신의 이름도 아주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아니, 벌써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댁에 출입이 금지된 몸입니다. 공작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요? 누가 출입을 금지했죠? 그녀는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공작에게로 획 몸을 돌렸다. 공작은 대답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누가 출입을 금지했냔 말이에요.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무섭게 다그쳐 물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언제요? 빨리 말해봐요. 오늘 아침에 절대로 댁에 찾아오지 말라는 정갈이 왔더군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었으나 속으로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무엇을 보냈지요? 누구를 보냈지요? 그 코올리게를 시켜서 그런 말을 전해왔던가요? 하고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다.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랬군요. 어디 있어요? 그 편지는. 어서 이리 내놔요. 공작은 잠깐 생각에 잠겼으나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조끼 호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앞으로 당신이 우리들의 별장을 방문하여 나를 놀라게 할 생각이시라면 나는 당신을 기껍게 환영하는 축에는 절대로 끼지 않을 테니 그리하세요. 아글라야 예판치나.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갑자기 공작에게 달려들어 그 손을 움켜쥐고 다짜고짜 공작을 잡아 끌었다. 자, 갑시다. 지금 당장. 빨리 우리 집으로 가요. 그녀는 발작적인 흥분에 휩싸여 성급히 소리쳤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무슨 소리예요? 정말 어리숙한 양반이로군요. 당신은 그러면서도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모든 걸 이 두 눈으로 밝혀내고야 말 테니 어서 갑시다. 그러시다면 모자라도 쓰고 가야죠. 자,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무슨 모자가 이 꼴이람. 모자 하나 번듯한 걸로 골라잡지 못한다니까. 이 편지는 그 애가 아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흥분해서 잠시도 공작의 손을 놓지 않고 문 밖으로 잡아 끌며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아까 내가 공작을 두둔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 걸 보니 그 사람은 바보다라고 했더니 그 애가 흥분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따위 엉터리 같은 편지를 쓸 리가 없어요. 이따위 점잖지 못한 편지를. 상류 집안에 교양 있는 현숙한 처녀로서. 하고 그녀는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아니, 어쩌면 공작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지. 이런 백치한테 이런 글을 써보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엿듣고 있죠? 공연한 소리를 무심코 짓거렸다고 생각했는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애한텐 당신과 같은 어릿광대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심심해서 이런 짓을 했겠죠. 그 애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몰아세워 웃음거리로 만드는 광경을 보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오히려 당연하죠. 그 애는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잊고 말고요.